새벽 3시 깊은 잠 속에서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집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다리를 움켜쥐고 이를 악물며 그 짧지만 끔찍한 몇 초를 견딥니다. 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당신은 다시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이렇게 중얼거리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어제 너무 많이 걸었나 봐. 별일 아니야. 그리고는 다시 잠을 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05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세기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을, 너무나 많은 제자들을, 너무나 많은 이웃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갑자기 떠났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어느 밤 심장이 멈췄다고,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몸은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어떤 이는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종아리 경련으로, 차가워진 발끝으로, 무거워진 다리로, 다만 그들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다리가 뻣뻣해지면 그저 피곤한 탓이라 여겼고, 발이 시리면 양말을 한 켤레 더 신었지요. 그때 저는 제 몸을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5세 자리에서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환상은 죽음이 아닙니다. 노년의 가장 큰 환상은 나는 아직 괜찮다는 그 조용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은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도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나는 외롭지 않다고 자신을 다독이지요. 하지만 몸은 다릅니다. 몸은 평생 단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종아리가 굳어진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어 굳어지는 것입니다. 발이 차가워진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듣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뇌졸중보다, 심근경색보다 먼저 찾아오는 혈관의 5가지 경고. 70이 넘으신 분이라면, 아니 50만 넘으셨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기를 살아온 늙은이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용한 부탁입니다. 부디 당신의 몸이 속삭일 때 듣기를, 그것이 외침이 되기 전에 침묵의 경고를 알아듣는 사람만이 평온한 노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밤, 온 집안이 고요하고 시계 바늘 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에 당신의 종아리가 갑자기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근육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단단해져 있지요. 통증은 날카롭고 숨이 막힐 듯 강렬합니다. 당신은 다리를 펴려 애쓰지만 근육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겨우 풀리고, 당신은 진땀을 닦으며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다음날 아침 당신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또 다리에 쥐가 났어. 칼슘이 부족한 모양이야. 그리고 약국에서 칼슘제를 사오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 아니 어쩌면 진실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40이 되던 해 오랜 친구였던 한 의사가 저와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석이, 사람의 몸에는 심장이 2개 있다네. 하나는 가슴에 있고 또 하나는 종아리에 있지. 저는 그때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았고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구의 말은 옳았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은 펌프처럼 수축하고 이완하며 다리로 내려간 피를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작은 2번째 심장이 없다면 피는 중력에 눌려 다리에 고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그 2번째 심장도 쉬게 됩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만약 핏줄이 이미 좁아져 있다면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비명이 바로 한밤중의 경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칼슘이 부족해서 쥐가 난다면 왜 낮에는 멀쩡하다가 하필 잠든 새벽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왜 더 자주 운동하는 다리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한다는, 어딘가의 길이 좁아지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제자를 알았습니다. 그는 68이었고 매일 밤 종아리 경련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교수님, 늙으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칼슘만 챙겨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는 바쁘다며 미뤘습니다. 2년 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의 절반을 잃었지요. 병문안을 갔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때 다리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였군요. 저는 그저 시끄럽다고 귀를 막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의 경련은 귀찮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핏줄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부디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늦기 전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내리는 순간 다리가 마치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무겁게 느껴지는 그 감각, 혹은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어서려는데 종아리가 저릿하게 마비된 듯한 그 느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다리가 무거운 거야.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한숨을 한 번 쉬고는 다시 일상을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05해를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연하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는지를. 늙음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늙음은 변명이 아닙니다. 늙음은 단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다리로 내려간 피가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맥이 약해졌거나 동맥이 좁아졌거나 혹은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피는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이 막히면 위쪽에는 물이 넘치고 아래쪽은 메마릅니다. 우리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면 근육은 산소를 굶주리고
신경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 비명이 바로 그 묵직한 저림, 그 답답한 무거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가 찾아옵니다. 발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한여름에도 양말을 벗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도 발끝만은 시린 그 감각. 더 무서운 것은 발의 색이 변하는 일입니다. 창백하게 하얗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거나 때로는 자줏빛이 도는 것. 이것은 말초혈관, 즉 우리 몸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가느다란 핏줄들이 막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가 그곳까지 닿지 못하니 발은 따뜻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몸은 정직합니다. 차가운 발은 차가운 핏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핏줄은 머지않아 멈춰 설지도 모르는 핏줄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제 오랜 제자였지요. 70이 넘었지만 정정해 보였고 만날 때마다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 청춘입니다. 그저 밤에 발이 좀 시릴 뿐이에요. 양말 2켤레면 해결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6달 뒤 저는 그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아내가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교수님, 그이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자꾸 발이 차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늙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오래도록 잡아드릴 뿐이었지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몸은 결코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몸은 언제나 속삭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장 정중한 방식으로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라고, 조금만 저를 봐주세요라고. 그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가장 큰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뒤일 때가 많지요.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번만 당신의 발을 만져보십시오. 따뜻한지 차가운지 색이 어떠한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이 평생 당신을 위해 일해온 노고를 한번 알아주는 일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칠게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위험이고, 또 하나는 정중하게 노크하며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거친 위험은 우리가 쉽게 알아챕니다. 그러나 정중한 위험은 너무도 부드럽게 다가오기에 우리는 그것을 손님으로 착각하고 차를 대접하지요. 105해를 살면서 제가 배운 가장 쓰라린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큰 재앙은 언제나 가장 예의 바른 얼굴로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 네 번째 신호가 바로 그런 손님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조금 걸으면 종아리가 아파오고 잠시 멈춰 쉬면 그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걸으면 또 아파오지요. 다시 쉬면 또 사라집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의 다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통증은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저 무릎이 약해진 거야. 오래 걸으면 누구나 그렇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벤치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걸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증은
무릎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맥의 문제입니다. 다리로 가는 큰 핏줄이 좁아져 걸을 때 늘어난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쉬면 요구량이 줄어드니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걸으면 다시 부족해지니 통증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제가 이 신호를 예의 바른 통증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통증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자기도 멈추고 우리가 쉬면 자기도 물러납니다. 마치 잘 훈련된 신사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별것 아니구나, 견딜만 하구나. 그러나 그 정중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동맥경화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동맥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의 바른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막힙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더 이상 정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뇌졸중이거나 심근경색이거나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궤조입니다. 저는 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는 저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낸 동료 학자였습니다. 78이 되었을 때 그는 저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자주 멈춰 섰습니다. 형석이 잠깐만 다리가 좀 무거워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병원에는 가봤는가? 그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나이에 다리 아픈 게 무슨 병인가? 그냥 늙어서 그런 거지. 저는 더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후회 중 하나입니다. 1년 뒤 그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고 사흘 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분의 동맥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시작된 신호를 일찍 들으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저는 그날 친구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고 쉬면 가라앉는다면 부디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맥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정중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만이 다음 봄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괜찮아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말은 한번 확인해 보자입니다. 백다섯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부탁은 부디 후자의 말을 더 자주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무릎이 까져도 손가락이 베어도 며칠이면 딱지가 않고 곧 3살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그 빠른 회복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온디 스스로를 고치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핏줄을 따라 흐르는 피가 상처 자리에 산소와 영양과 면역세포를 실어 나르고 망가진 조직을 다시 짜맞춥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은 단 하나의 조건 위에서 일어납니다. 피가 그곳까지 닿아야 한다는 것. 피가 닿지 못하는 곳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엄정한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번째 신호는 바로 그 법칙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발가락의 작은 상처, 발바닥의 굳은 살이 갈라진 자리, 신발에 쓸려 생긴 물집, 그것들이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심지어 2-3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더디다고 생각하시죠. 나이가 들어 회복이 늦어진 모양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상처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색이 검어지고 가장자리가 단단해지며 때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피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잔혹하고도 가장 정직한 증언입니다. 저는 105해를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끝자락, 가장 멀리 있는 곳이야말로 우리의 핏줄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발가락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곳까지 피가 무사히 닿는다면 그것은 그 사이에 모든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곳에 상처가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이 어딘가에 길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발가락 하나의 작은 상처가 실은 온몸의 핏줄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분이셨고 이른이 훌쩍 넘으셨지만 늘 정정해 보이셨지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양말을 벗어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엄지발가락 옆에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3달째 안 낫네요. 약을 발라도 그대로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부디 내일이라도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다행히 그분은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의 동맥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덕에 발가락을 지키셨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가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그날 양말을 벗어 보여드린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발을 보여드리는 일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노년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발가락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발을 잃은 사람을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반대로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손을 내민 사람들은 대개 더 오래, 더 평안하게 살아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는 사흘이면 아물었습니다. 이른의 상처는 3주가 걸리지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른의 상처가 10달이 되어도 아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자연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핏줄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입니다. 부디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상처 하나를 들여다보는 그 10분이 당신의 남은 10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105가지 사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마다 조금 난처해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비결이라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보약을 먹은 적도 없고 신비한 운동을 한 적도 없으며 어느 산속에 도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아주 작은
습관들 뿐입니다. 그 작은 습관들을 80년 동안 반복했을 뿐이지요. 노년의 건강은 결코 기적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에 조용한 인내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작은 습관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돈도 특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10년 뒤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첫째,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차갑지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그저 손바닥에 닿아 편안한 온도의 물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순한 일을 너무도 쉽게 잊습니다. 커피를 찾고 차를 찾고 음료수를 찾으면서 정작 가장 기본인 물을 잊지요. 그러나 우리 핏줄을 흐르는 것은 결국 물입니다. 몸이 마르면 피도 마릅니다. 피가 마르면 끈적해지고 끈적해진 피는 좁은 길을 지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그 끈적함을 풀어주는 가장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7, 8잔 1시간에 한 번씩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핏줄을 매일 조용히 닦아줄 것입니다. 둘째, 매일 조금이라도 걸으십시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1시간을 걸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 20분, 아니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매일 거르지 않고 걸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아리는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걸을 때마다 그 두 번째 심장이 펌프질을 하며 다리에 고인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걷지 않으면 그 펌프는 녹슬어 갑니다. 저는 100살이 넘은 지금도 매일 집 앞을 천천히 걷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햇빛을 한번 보고 바람을 한번 느끼고 두 발을 땅에 디디는 그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교수님,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비가 오면 집안에서 걷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지요.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걷는 사람은 매일 자기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 10년의 삶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다리를 들어 올리십시오. 이것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 하나를 다리 밑에 받치고 10분간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다리가 심장보다 조금 높이 올라가도록 말이죠. 그 10분 동안 하루 종일 중력에 눌려 다리에 고였던 피가 천천히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부어있던 발이 가벼워지고 굳어있던 종아리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은 한밤중의 경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5세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강력한 처방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비웃지 마십시오. 너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큰 산도 작은 돌멩이로 이루어져 있고 긴 강물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흐릅니다. 인생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결심은 사흘을 가지 못하지만 작은 습관은 평생을 갑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기울고 있고 저의 목소리도 잦아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밤중에 종아리 경련, 무겁고 저린 다리, 차갑게 식어가는 발, 예의 바르게 찾아오는 간헐적 통증, 그리고 아물지 않는 작은 상처, 5가지 모두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러나 저는 105해를 살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큰 비극은 언제나 작은 신호를 외면한 자리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호를 들어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 저는 몸을 도구로 여겼습니다. 부려쓰고 채찍질하고 더 많이 일하라고 다그쳤지요. 몸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면 약해 빠졌다고 꾸짖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그때 저는 몸을 적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105세 자리에서 돌이켜보니 저는 평생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 하나를 잘못 대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몸은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들었을 때에도 심장은 뛰었고, 제가 슬퍼했을 때에도 핏줄은 흘렀고, 제가 잊고 있을 때에도 폐는 숨을 쉬었습니다. 한 세기 동안 단 한 번의 휴가도 없이 말이지요. 그런 친구를 어찌 도구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몸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화해하는 시간이라는 것. 젊은 날에 우리는 몸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멀리. 그러나 노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은 그저 몸의 곁에 앉아 그동안 미처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한밤중에 종아리가 굳어질 때 그것은 친구가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복에 잠시 천천히 가세. 발이 차가워질 때 그것은 친구가 당신의 손을 잡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내가 좀 지쳤다네. 함께 쉬어가세.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오래 살게 하려는 평생의 벗이 보내는 마지막 호의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저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100년을 사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인생은 결코 시끄러운 축제가 아니더라고. 인생은 그저 조용한 흐름이더라고. 큰 성공도, 큰 사랑도, 큰 명예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자기 자신과 매일 저녁 다리를 들어 올리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 단순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노년을 평안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부디 당신의 두 다리를 한번 어루만져 주십시오. 평생 당신을 지탱해온
그 다리에게 조용히 인사하십시오. 고맙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리고 발끝에 온도를 느껴보고 종아리의 부드러움을 만져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선물이며 동시에 가장 큰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디 평안하십시오. 부디 천천히 가십시오. 부디 당신의 몸이 속삭일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속삭임을 듣는 사람에게는 아직 많은 봄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니라 조용히 이어지는 한 줄기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사랑하는 당신의 남은 모든 날이 따뜻하고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